모두의 우리 김윤정 변호사님께서 제 주제도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 지재권 소송의 특징과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약 40여 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 강의를 바라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재권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 법률 절차에 매우 디테일한 내용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오버플로우를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지식을 담고 있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 가면은 그 관련된 지식을 정확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노웨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제품인데요. 굉장히 재미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잠자리 눈 같기도 하고요. 좀 재미난 제품이죠. 이 제품이 목에 휴대할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목에 휴대할 수 있는 선풍기인데 이 제품을 여러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발견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 제품을 굉장히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국 시장에 내가 판매하고 싶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도 등록하고 또 멋진 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해서 뭐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뭐 드래곤 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풀어가 보기 위해서 저는 5꼭지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들을 한번 한국과 미국을 대별해서 나눠서 살펴보는, 오버뷰 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큰 부류라고 할 수 있는 특허와 상표에 관해서 전반적인 법률 절차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주제의 핵심인 연방법원에서의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 그 소송 절차의 특징에 관해서 5개의 특징을 잡아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률 절차, 소송 절차 이외에 많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 ITC 절차와 패턴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유무를 다툴 수 있는 피텝 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한국과 미국의 지재권 RP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한국에서 쓰는 용어와 미국 용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6개로 나누고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렇게 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실용신안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인데 실용신안은 고안, 발명보다는 그 기술적 진보의 정도가 좀 낮아서 쉽게 등록도 하고 또 보호될 수 있도록 다만 보호기간 좀 짧게 해놓은 별도의 이런 지식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보호라고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등록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디자인도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즉 한국은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 디자인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상표 역시 별도의 지식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그리고 식물신품종보호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상표법, 저작권법 이렇게 각별로 법률을 규정을 해서 이 법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요건이라든지 보호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침해됐을 때는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각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그것이 주지성 있는 표장이라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절차 규정이 문제가 되는데 민사소송법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각 법에서 세세하게 증거 관련 규정들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말씀드린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 디자인을 모두 하나의 paten트라는 용어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utility patent, plant patent, design patent, 디자인 역시 하나의 패턴트의 하나의 분류로 하나의 패턴에 속하는 종류로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호기간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패턴트로 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상표 역시 연방 상표법에서 트레이드마크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작권도 연방 저작권법이 규정되어서 카피라이트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표와 그래서 미국에서의 특허와 상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연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특허와 저작권은 연방법만이 규율되는 반면에 상표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각 주마다 커먼로, 즉 판례법이 발달돼 있었고 또 주마다 제정법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법과 또 주법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커먼로와 주제정법이 충돌할 때는 주제정법과 연방 상표법이 컨플릭할 때는 연방 상표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원, 즉 적용되는 법률로는 US 코드 타이틀 35 특허법에 관해서는 그리고 연방 상표법에 관해서는 US 코드 타이틀 15, 저작권법은 US 코드 타이틀 17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과 관련한 심사 지침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MPP가 적용이 되고 이에 반해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TMEP가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규정집으로 번역하고 있는 37 CFR도 매우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법원이 되겠고요.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FRCP라고 해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가 매우 상세하게 파일링부터 해서 디스커버리 그리고 엔트리 오브 자지먼트 판사의 최종적인 판결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분류돼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와 상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 제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제품을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고 싶다 또는 미국 제조해서 판매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에 특허 등록을 하고 싶다. 특허가 침해됐으면 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상표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이런 고민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다가 특허 등록 신청 또는 상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특허가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산하에 특허 심판원이 있습니다. 심판제 기구인데요. 이 특허 심판원에 이 거절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심판원에서도 등록을 안 해준다. 권리 구제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단일의 시스템 루트로 이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심플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패턴과 트레이드마크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신청, 패턴 애플리케이션을 USPTO에 먼저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패턴 트라이얼 앤 어필 보드라고 해서 PTAB에 불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TAB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Federal Circuit, CAFC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13개의 항소법원 중에 이와 같은 특허라든지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Federal Circuit에 불복을 하고 그래서 불복이 있으면 스프림 코트에 불복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전적으로 이스턴 디스트릭트 버지니아 관할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PTAB은 이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고 페더럴 서킷이 법원인데 페더럴 서킷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방 지방법원에서 한 번 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서 권리구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스턴 디스트릭트 버지니아로 PTAB의 결정을 가져가서 거기서 다투고 다시 페더럴 서킷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트레이드마크의 경우에는 USPTO에 먼저 내 상표를 좀 등록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해서는 2번 정도 거절됐을 때 다시 재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또다시 거절이 된 경우에 TTAB, 트레이드마크 트라이얼 어필 보드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고 역시 페더럴 서킷에 불복하고 스프링 코트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고요. 이와 병전적으로 TTAB에서 디스트릭트 코트, 각 주를 관할하는 연방 지방법원에 불복한 다음에 그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리저널 서킷 12개의 항소법원 중에 자기 관할 항소법원에 불복하고 이에 대해서 스프링 코트에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내 특허와 상표가 침해되고 있을 때는 어떤 루트로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 상표 경우 역시 같이 규율되고 있는데요. 관할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2019년부터 고등법원이 설치된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산하의 수원지방법원까지 6개의 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이와 같은 특허 상표 침해 사건을 관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 대한 중복관할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특허 사건을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관할로서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이 역시 항소심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고요. 대법원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내 패턴이나 트레이드마크를 인프린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패턴과 또 역시 트레이드마크가 나눠져 있는데요. 패턴의 경우에는 각 연방지방법원에 먼저 파일링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페더럴 서킷에 불복하고 스프링 코트에 이렇게 상고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마크의 경우에는 디스트릭트 코트에 파일링을 했다가 페더럴 서킷이 아닌 각 주를 관할한 연방 그 각 리저널 서킷에다가 항소법원에다가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연방 대법원에 스프링 코트에 불복하는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상표에 관해서는 연방상표법의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상표, 즉 주에다가 등록한 상표의 경우에는 주법원에다 가서 제 상표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구제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법원에 1, 2, 3심으로 다투고 그런 주대법원의 판결이 만약 연방 헌법을 위반한다 이런 사유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역시 연방 대법원에 다시 한번 불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을 통해서 내 특허나 상표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션, 즉 더 이상 판매 또는 생산 등을 금지해달라는 판결과 그리고 저 피고의 침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게 해달라는 데미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미지 보상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특허 등록과 침해에 있어서 법원을 통한 구제였다면 무역위원회를 통한 구제 역시 한국과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ITC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도 있는 무역위원회도 상임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위원들의 심리를 통해서 IP, 즉 말씀드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한 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법원에 처음으로 법원 3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불복하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으로서 고등법원, 각 관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렇게 불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ITC 경우에는 패턴과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관세법 규정이라든지 연방 규정지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6명의 커미셔너들과 6명의 ILJ들이 있죠. 다만 지금 현재는 한석이 공석이어서 5명의 커미셔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ITC에서 ALJ들이 예비 결정을 하고 ITC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수입 배제 명령이라든지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최종 결정에 대해서 물론 여기 프레지던셜 리뷰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페더럴 서킷 CAFC에 불복을 하고 또 수프림 코트에 한 번 더 불복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제너럴한 특허와 상표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한번 대별을 해보고 특허와 상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법률적인 플로우가 흘러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방 법원에서 내 특허라든지 상표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다투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적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특징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연방법원 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파일링을 제기를 합니다. 파일링을 제기하면 상대방, 피고는 그로부터 원칙적으로 21일, 3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 기일로 예정된 기일 또는 스케줄링 오더가 예정된 날로부터 3주 전에, 적어도 21일 전에는 양쪽 카운슬들이 반드시 만나도록 그런 규정을 FRCP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룰 26F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팅을 해서 양 당사자들이 만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하고 언제 디스커버리는 하고 그리고 언제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와 그리고 트라이얼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당사자는 내 특허에 어떤 청구항을 침해했다라고 나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너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내 특허에 어떤 이유로 침해다라는 주장,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상대방은 나는 그거 특허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는 아예 너의 기술과 내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다. 또는 난 내 행위로 해서 너에게 전혀 발생된 손해 자체가 없다라는 항변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길이 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마크맨 히어링이라고도 하고 클레임 컨스트럭션 컨퍼런스라고도 하는데요. 청구항 해석기를 하게 됩니다. 특허라는 것은 청구항 내에서 자기의 권리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발명한 내용들을 특허 청구항이라는 클레임에다가 명확히 문언으로서 말로서 글로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나의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문구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구를 명확해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청구항 해석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내 피고의 특허는 내 권리 범위 바뀌구나라고 해서 뭐 취하하기도 하고 또는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구나 그래서 세들되기도 하고 많이들 이 절차에서 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이제는 트라이얼로 가기 직전 단계에서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라고 해서 모든 재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증거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대망의 트라이얼 데이트가 잡히는 것이죠. 트라이얼 데이트는 한국에서 뭐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집중적인 재판 기일입니다. 주로 진행되는 배심 재판인데요. 주로 배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배심 재판을 한 5일에서 열흘을 consecutively,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당일날 마지막 날 이렇게 주리들이 5시간, 6시간, 8시간에 걸쳐서 확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 버딕을 딱 내놓는 것이죠. 근데 그 버딕이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다시 판사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마지막 엔트리 오브 저지먼트가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페더럴 서킷에서 항소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프리트라이얼, 그 다음에 트라이얼, 포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보통 팩트 디스커버리는 이와 같이 룰 26 미팅 이후에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같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전문가 증인을 많이 부르거든요.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들이 주장의 정리로부터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제가 전반적인 이제 소송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때 특징들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뭐죠? 뭔가를 꺼내 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꼭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쪽에 들고 있는 증거들을 꺼내 놓는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꺼내 놓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꺼내 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required disclosure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내놓는 것, 그것은 이제 디스커버리, 좁은 의미의 디스커버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는 이렇게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당사자들이 먼저 이 전체적인 디스커버리를 어떤 플로우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 살 것인지를 먼저 협의 기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 협의 기일에서 스케줄링 한 다음에 두 번째에서 9가지가 되는데, 노란색으로 말씀드린 것이 강제적인 증거 공개, 이니셜 디스클로저, 그리고 엑스퍼트 디스클로저, 그리고 프리트라이얼 디스클로저가 있고요. 하얀색으로 된 것이 신청에 따른 증거 게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required disclosure, 즉 강제적인 정보 공개는 먼저 최초의 정보 공개, 증거 게시 아까 협의 기일을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협의 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방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또 점유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 등의 사본, 항목과 소재 장소, 그리고 손해의 증거, 그리고 침해의 성질, 범위 등에 대한 제너럴한 정보 등은 이미 이 단계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전문가 증언의 공개에 관련해서는 법원이 명한 시기 또는 합의한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 또는 아무리 늦어도 아까 트라이얼 데이트 또는 파이널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90일 전까지는 이 증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서 전문가 증언, 기타 방식으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원, 그리고 그가 당사자에게 제출한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엑스퍼트들을 고용을 해서 내 침해 주장, 아까 침해 주장, 그리고 데미지 주장, 뭐 이런 무효 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관해서도 이 단계에서 공개를 하도록 required disclosure로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론 전 정보 공개로서는 트라이얼 30일 전까지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인 증인의 정보, 그리고 증거로 제출할 정보를 미리 공개해서 그 상대방이 이에 반박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청에 따라서 반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거를 꺼내놔야 되는 절차로는 4가지가 특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서면 질의 interrogatories, 그리고 문서 혹은 문서 제출 요구, 출입 허가 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그리고 deposition, 증언 녹취, 그리고 사실 인정 요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서면 질의와 사실 인정 요구고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문서 혹은 또 물건의 제출 요구, 그리고 증언 녹취가 되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25개 내에서 너 이거 언제 이 기술을 알게 되느냐,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어디서 판매하느냐, 너 이 제품의 실제적인 모양이 어떤, 이런 걸 막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혹은 그 질문이 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너무 내 영업 비밀을 막 해내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서 혹은 문서 혹은 물건의 제출 요구는 소장 제출을 언제든지 회합 이전의 경우에는 회합 이전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뭐 이런 문서 내놔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출입을 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서피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문서 제출 요구 수에 제한이 없고, 이런 요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아까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포지션입니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고 실무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 대리인들이 증인을 불러다 놓고 법정 외에서 자발적으로 증인심을 하는 것입니다. 코트 리포터 자격만 있는 사람만 앉혀다 놓으면 막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내 치매가 알았다는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딴소리 못하게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고요. 다만 제3자에 대해서 데포지션을 하고 싶을 때는 서피나를 발부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당사자가 어떤 사람을 내가 데포지션 하고 싶다. 그리고 어디서 언제 하고 싶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10회 이내로 제한이 있고 증인당 하루 7시간 이내의 신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본 다음에 이제는 request for admiss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냐. 적어도 이거는 인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쟁점을 좁혀서 다투자. 이렇게 request for admission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 당사자한테. 그럼 상대방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는 이와 같이 의무 규정만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에게도 서피나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정보가 나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달라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리덱션하고 내게 해달라든지 특정 부분을, 또는 이 부분은 빼고 내게 해달라든지, 또는 이거는 어터니아이즈 언니의 전제 조건 하에서 내게 해달라든지, 이런 motion for protective order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클로저의 대상인 문서도 제출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이행 명령을 또 신청을 해서 motion for order compelling discovery or disclosure를 법원이 뭐뭐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을 FRCP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력한 제재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두었죠. 어떤 제재냐면요. 매우 강력한 제재를 미국은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증거 관련된 상대방 주장대로 증명된 것으로 증거를 반대 증거 안 내니까 증명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다. 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나 반박이나 관련 증거 제출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고요. 또는 청구 또는 항변의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이후 절차를 중단해 버리거나 또는 소송이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해 버리거나 주장 해태에 따른 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려버리거나 법정 모욕으로 취급해버리거나 또는 불복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부 다 당신이 부담해라 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강력한 디스커버리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잘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다 테이블 위로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소송 절차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주리 트라이얼을 들 수밖에 없겠죠.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형사재판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헌법상 권리로서 이 주리 트라이얼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다 나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즉 일방이라도 나는 주리 트라이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허 재판에 있어서 미사 재판에서 다 주리 트라이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덕분에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통계인데요. 약 77%의 사건이 주리 트라이얼로, 벤치 트라이얼이 아니라 판사님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주리들 놓고 하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주리 트라이얼의 경우에 훨씬 많은 손해기, 침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약 5.3배, 최대 36배까지 많은 손해액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주리 트라이얼 진행되는 과정을 이스턴 디스트릭 오브 텍사스에서 쭉 계속 봤거든요. 봤더니 보통 5일 내지 10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증거조사,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엑스퍼트 데려오고 증거하고 데포지션 틀고 이렇게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그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짜잔 버딕이 나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주리로 참여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러로. 다만 이제 이 특징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관 재판에 비해서 이렇게 약 77%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주리 트라이얼에서는 레이 퍼슨들이 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뭐 주유소 하시는 분, 뭐 집에서 손녀 보고 계시는 분, 뭐 꽃집 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정말 우리 일상에 계시는 분들이 잠시 생업을 접고 나와가지고 이 엄청 어려운 특허에 대해서 법정에서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그 특허, 이 권리 범위가 이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제품은 이 밖이다 또는 이 아니다. 근데 그 특허 이미 나와 있는 기수가 너무 비슷해서 이 특허 무효다. 또는 그 손에 이 정도 침해면 뭐 엄청나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침해 여부, 특허 유무효 여부, 손해 산정 여부. 나아가서 그런 침해는 정말 악의적인 침해여서 이거 willful infringement다. 판사님 이거는 저희가 인정한 손해액보다 더 많이 인정을 가중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대리인들의 설득이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판사들이 굉장히 법률적 지식과 기본적인 이러한 리걸 프로시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심리를 하는 데 비해서 이런 레이 퍼슨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법정 설득이 매우 중요한 재판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주리 트라이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재임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심 재판이 일반인들이 와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트라이얼 절차에서는 먼저 원고가 내 특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피고 왜 내 특허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신청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 상대방 당사자는 원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다 들어보더라도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거 침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기각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고요. 또 반대로 피고가 이게 왜 특허가 무효인지 왜 비침해인지를 막 주장을 하면 원고가 이거는 더 볼 것도 없이 주리 트라이얼 넘길 것도 없이 여기서 바로 피고의 항변을 기각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재임물입니다.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의 약자인데요. 이런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거 좀 유보하고 이건 배심원 결정가를 버디까지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주리가 이제 심리를 하고 버디를 내놓는 거죠. 근데 그런 주리 트라이얼 이전에 이런 재임을 신청한 당사자는 버딕이 자기가 주장한 바와 다르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이 리뉴 재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배심원의 판결이 이거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이건 큰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에 불구하고 다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거는 새로운 트라이얼로 넘겨주십시오. 배심원들의 증거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못됐습니다. 또는 배심원들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과도하게 부적절한 손해를 인정했습니다라는 걸 주장해서 뉴 트라이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딕이 나온 이후에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는 가중배상 신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willful infringement니까 이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중해 주십시오. 또는 판결 후 판결이 엔트리 될 때까지 이자, 손해, 또 그리고 이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인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전가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퍼머넌트 인정션 신청도 이렇게 포스트 트라이얼의 신청으로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또 가중배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미국 배심 재판에서는 300까지 법관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이런 법률 규정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해서도 300배상이 도입이 됐는데요. 일반 민사법의 compensatory damage 플러스 punitive damage 중에서 이런 징벌적 배상 제도를 특허의 영역에서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중 배상할 것인지 여부는 리드 케이스에서 나온 침해의 의도성, good faith 여부, 침해 당시에 그리고 소송에서 침해자의 태도, 침해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인 상황, 침해 판정의 어려운 정도, 침해 기간, 침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침해 동기, 침해자가 침해를 숨기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헤일로 판결입니다. 과거에 헤일로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페더럴 서킷은 가중배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중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성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플러스 침해자가 침해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주관 요건이 모두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매우 명백하고 확실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정도의 확증이 나오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연방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은 법이 규정한 요건이 아니다. 주관적 요건만으로 되고 그 입증의 정도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정도,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의 입증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실무가 상당히 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그 가중배상 여부는 연방지방법원에 상당히 재량권이 있는 영역이다. 사실심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willful infringement로 된 다음에 실제로 가중하는 비율이 약 35%였는데 이제는 절반이 넘는 케이스에서 willful infringement로 나오면 가중이 되고 있고 다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중되는 배수는 2.5배에서 약 2.1배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characteristics 4인데요. 미국에서 소송 절차의 특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상당히 강력하게 비밀로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규정이 없어서 지금 계속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카먼로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보장이 돼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교환한 대화, 서면, 기타 모든 유형의 의사소통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될 것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서는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호되는 것이 워크 프로덕트 프로텍션인데요. 의뢰인의 이익의 대변자인 변호사나 고문, 보증인, 대리인 등이 소송을 예상하고 또는 변론에 대비해서 준비한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을 원칙,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워크 프로덕트 프로텍션의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공개의 필요성이나 대체물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어려움이 매우 큰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주로 문제되냐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거는 이 willful infringement다, 악의적 침해다라고 하면 피고는 아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외부 변호사한테 다 훌륭한 로펌한테 다 자문 다 받고 했다. 비침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무슨 그러면 자문 받았는지 그 문서는 내놔야 된다.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발적 포기로 인정이 되니까요. 다만 그때 그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시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내부 변호사 내부 변호사 받은 것도 그럼 같이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내가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역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나 워크 프로덕트 프로텍션에 보호된다 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 특허 소송의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철저한 변론주의입니다. 법원의 역할과 당사자 역할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법원은 정말 이게 특허권자, 상표권자가 맞고 정당한 권리자인데 뭔가 소송에서 잘 주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증거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는 것 같고, 물론 이 디스커버리의 제도가 잘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법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명권도 행사하고 해서 이런 부분 주장이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증거는 뭐 한번 살펴봤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국 법원은 룰을 제공하고 철저한 중립적 심판자의 지위에 있다. 이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의 주도자이자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 결과 비록 정당한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라도 자기가 소송에서 잘 못하면 그래서 자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PTAB과 ITC 절차인데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TAB은 Post Grant Review, Inter-Party Review, Covered Business Method라는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로서 이게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무효라라는 신청이 제기가 되면 당사자가 PO가 패턴 오너가 답변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이 무효 심판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특허권자는 청구권을 보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절차에도 디스커버리가 이게 되고요. 그러면 워싱턴 DC와 4개 디비전에 있는 PTAB 저지들이 이 사건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는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서 이 무효불의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인스티튜션부터 파이널 리튼 디시전과 1년 내 결정이 나와서 전체 절차가 약 1년 6개월 내에 종료된다.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르다라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ITC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ITC는 국제무역위원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으로 워싱턴에 이제 있는데 이 위원회에 소장 접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허권자, 상표권자가 또는 직권으로 오히려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요새 많이 됐군요. 그러면 이때 ALJ들이 Administrative Law Judge라고 해서 행정부 판사 또는 행정판사로 번역이 되는데요. 청구범위 해석이라든지 구술 심리를 통해서 이거 침해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수입 금지를 명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예비 결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이게 파이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 다투면 위원회가 다시 리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의 커미셔너들이 리뷰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요. 수입 금지 등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페럴 서킷에 다툴 수 있는 것이고요. 금지를 명하게 되면 대통령이 한 번 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말 금지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다시 프레지던셜 리뷰를 해서 승인 또는 거부를 하고 이 최종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페럴 서킷에 다시 한번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국내 산업 요건입니다. 아무나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절차라는 것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절차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내가 이 치매품과 관련된 미국 내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절차의 특징으로 많이 내세워지는 것이 이건 피텍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ITC 조사 개시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16개월 내에 내려진다라는 특징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시사점 3가지만 좀 들고 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미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사업을 하시고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미국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트라 LA IP 데스크에서 준비하신 오늘 이런 세미나도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코트라 LA IP 데스크에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또 메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는데 많이들 공부하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이다. 역시 미국에서는 분쟁이 한 번 발생하면 법률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00만 불 이하의 사건에서도 디스커버리까지만 해도 50만 불 이상, 그리고 파이널 디시전 판결까지는 약 100만 불,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분쟁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법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까 미국 재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전에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미국 지재권 소송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사점 3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느새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를 키워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Q&A가 혹시 예, 파워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당연히 저는 동의를 하고요. 부족한 파워포인트나마 혹시 추가적인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시면 너무나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마간상격으로 좀 오버뷰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최승재 교수님이 초판을 내신 미국 특허법을 에다가 AI 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를 다 수록해서 이 책을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마 미국에서 직접 구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세션 강의자인 한동민 매니저님께 이 부분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